결국에는 과세의 공평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폐기하고 그리고 새롭게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소득에만 과세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해서 일하는 소득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재산에 대한 과세 비율은 상당히 낮아왔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시지가라든가 현실화를 통해서 과세 부담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소식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연말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부동산 시장 전망들 이런 것들 다 전면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맞습니다. 특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망 자체도 좀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대차 3법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게 전면 재검토하는 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네.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특히 뭐 계약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과 이로 인한 다주택자들의 이제 세부담 네. 경감을 위해서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전면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불투명하게 됐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대차 3법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이 네. 도입되면서 이런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면 폐지라든지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종의 야당에서는 이 임대차 3법의 계속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개정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근데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런 일시적인 시장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전월세 이런 보호법이 도입이 됐는데 예. 뭐 그동안 예를 들어서 역전세 현상이라고 해서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하게 어떤 이런 법이 문제라기보다도 과도기적 현상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4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세 가격이 다시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또 법을 개정하면서 시장의 불안감, 불확실성을 어떤 야기시키는 것보다 기존에 도입된 법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대차 두 가지 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제 관련 부분도 사실은 이행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뭐냐면 이제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죠? 하지만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 개정은 못하고 내년 5월, 9월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다. 네.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네. 뭐 이 상태로 가면 근데 이게 5월이 된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또 유예한 상태가 또 다시 연장되거나 또 이걸 손질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법 개정에 대해서 전망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다주택자 양도세라는 건 뭐냐면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적으로 양도세율이 6%에서 45%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0에서 30%를 더 얹는다는 거거든요. 더. 그래서 최대한 거의 한 70%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한테 과도하게 세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연간으로 해서 유예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유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과가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과가 실행되기 전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년 5월 전에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물건들이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사실은 매물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집값의 하락세가 불가피한 거죠.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양도세가 실제로 적용이 되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물건들이 시장에 대거 출현되면서 그러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집값의 하락세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네. 이게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정부가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있었고 또 과도한 보유세 부담 측면을 좀 감안을 하고 네. 저소득자 복지 혜택 축소 같은 부작용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 90%까지 올리기로 한 현재 현실화율을 폐기를 하고 네. 시세 변동률로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직 이제 불투명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현실화율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야 합의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 개념은 뭐였냐면 한국의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와 세금을 내는 예를 들어서 표준 과세 기준이 네. 격차가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키겠다. 사실 이런 방향 속에서 좀 기간을 두고 시세하고 공시가격하고 차이가 크니까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집을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뭐 세부담이나 이게 크지 않으니까 공시가격은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세의 공평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하고 그리고 새롭게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과세라는 건 뭐냐면 재산의 과세도 되고 소득에도 과세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소득에만 과세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해서 일하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의 과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재산에 대한 과세 비율은 상당히 낮아왔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시지가라든가 현실화를 통해서 뭔가 과세 부담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과연 재산에 대한 과세와 소득에 대한 과세.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한 과세를 낮춰주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춰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위론을 떠나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민감할 것 같은데 특히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감할 것 같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네. 이것도 하기로 했는데 추진은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일단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계속 완화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이라든가 뭐 고령 세대에 대해서 감면세율이 낮다든가 감면이 낮다든가 기본적인 조항은 뭐냐면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익분에서 최대 50%를 환수하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냐면 재건축을 하는데 사회적인 일종의 공공 재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도 사실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떤 지역의 재건축을 크게 하면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도로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공동 부담하자. 물론 기부 체납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이익을 보면 그중에서 50%는 정부가 쉽게 말해서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해라. 이런 이제 조항인데 그렇죠. 이제 정도의 문제인 거죠. 이걸 이제 50% 가져가느냐, 감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은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이번 정부 들어가서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표 아래 이걸 계속 줄여주겠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때 네. 사회적 편익이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재건축을 막 서울에 재건축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좋은 점은 뭐지? 그런데 단기적으로만 보면 재건축이 막 활성화됐을 때 네.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의 불안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필요했고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이런 재건축이 활성화됐을 때 과연 사회적 편익이라든가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도입됐는데 이런 정책들이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제적과 사회적 관점에서 충분한 합의가 됐느냐 그런 부분에서 전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관점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게 아닌가 혹은 추진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모든 법들이 사실은 이제 또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정치적 문제가 안 섞일 수가 없는 게 네. 대다수 국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 불만이라든가 어떤 찬성이라든가 반대라든가 의견이 뭐 현 정부에 대한 의견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뭐 이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제 시장 원리로만 보면 이것들이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같은 경우는 네. 이 가격이 환수로 하는 건 좋은데 이 가격이 고스란히 재건축된 분양가에 해서 그 매입자에게 전가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가격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그쵸. 것들을 이런 것들만 떼놓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그것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그러면 그 문제는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그거를 네. 다시 사는 2차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떠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민간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로또 주택으로 변환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적 문제로 한 개만 집중해서 해결하자고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정책이 짜여진다면 복합적인 좀 측면에서 이런 정책들이 고려가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물론 고려가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은 뭐 현 상황과 상관없이 현업 부서에서 이제 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다행입니다. 지난 10일이죠. 김범석 기재부 1차관하고 진은환 네. 국토부 1차관이 태스크포스 회의 통해서 뭐 내년에 공공주택 25만 2천 호 공급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건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년 공급 25만 원 뭐 이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물량은 굉장히 큰 수준인데요. 일단 이게 정부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시장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규제를 막 하고 잡기 위해서 네. 가격을 내려갔을 때 또 부양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정책이 중요한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주거복지를 그러니까 뭐랄까 확보하기 위해서 네.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책과 상관없이 이런 공공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준 건 시장에 좀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급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거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공주택 25만 호를 보면 일단 가장 큰 건 뭐냐면 수도권에 신축 매입 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 무슨 얘기냐면 건설사들이 지으면 그거를 전부 다 정부가 매입을 해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임대를 하겠다.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매입해서 그걸 분양하든 어쨌든 임대를 하거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데 이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예산이 충분하냐. 세수가 일단 세수가 확보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게 자금은 필요한데 예.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세수로만 사는 건 아니고 일종의 LH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렇죠.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건데 추가 재원 확보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건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특히 재건 이게 수도권에 더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용지가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거든. 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에 대다거나 수도권 외곽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공공이요.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외곽이나 안 좋은 지역의 주택에 매입할 그런 지역의 주택만 매입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 예. 일단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일종의 모랄 해저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짓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이 공공주택에 짓는 이 근본적인 그 뭐 원인이라든가 이 목적에는 안 맞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멀리 져놓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쨌든 25만 가구를 채우기 위해서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매입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임대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공공이 나 거기는 못 사는데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안 다니거나 이럴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아하. 과연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사실은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고민해 볼 지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부가 25만 2천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에 매달리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숫자에 매달리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행력과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공공주택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네. 질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질뿐만 아니라 위치의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의 도심에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간 질문인데 이번 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11월 말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진 주변 환경이 됐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주 이달 들어서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그 흐름은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뭐 일단 뭐 기사들로 보면은 뭐 상승세는 멈췄다는 건 공통된 현상 같은데 네. 예, 수치는 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지수로 보면은 10월에 한 2% 정도 하락하다가 네. 제가 볼 때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13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건 내외입니다. 하루에. 아니요. 예? 누적이요. 누적이요? 네. 물론 신고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근데 월 평균 최소한 5천에서 만 채가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7월에는 9천 건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근데 지금 지금까지 열흘이 지났는데 열흘이 됐는데 200건이 되고 있다는 건 신고를 아직 안 했다고 쳐도 너무 턱도 없이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은 어떤 거냐면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건 매물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9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매도 물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제가 볼 때 보기에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전망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이 상승하는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도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2월 들어서서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사태가 일어난 지가 이제 뭐 최 2주 정도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일단 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건지 좀 풀릴 수 있는 건지는 봐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일단 이 시기의 제로인 상태에서 25년 전망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25년 전망을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찾아봤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좀 질문이 긴데 대출 규제가 이제 뭐 꼭 마무리된다 이제 뭐 풀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한국은행도 따라서 금리 인하하는 추세가 이제 확인해지니까 뭐 당연히 은행권 대출 금리도 인하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받칠 수 있는 수요들이 탄탄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경제 환경도 좋아지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뭐 러우 전쟁도 이제 끝나고 중동 전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좋아지면 세계 경제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긴 하지만 네. 25년 특히 이제 공급이 부족한 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경이 되면 그동안 뭐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누그러지면서 많이 공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요약을 11월 버전입니다 이게 제가 파악한. 네. 네. 근데 12월 지금 현재 버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장을 전망할 때 사실은 현재의 모습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는 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 네.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이제 대출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를 결정하는 건 대출이 먼저가 아니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런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막 해줄게 집을 사세요란다 한다고 그래서 저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현저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2025년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효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전반적으로 경기의 위축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공급이 아니라 네.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정책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질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집을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요는 줄어들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은 그때 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요자분들은 반가울 것이고 투자 개념에서 하시는 분들은 불안할 것이고 네, 그런 약간 전망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모두 다 좋은 시장은 없어요. 물론이죠. 예. 예, 광수내복특방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현재 동향과 내년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